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귀한 시간 내서 와주신 만큼 오늘 간담회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할 내용의 목차를 알려드릴게요. 2032년 교육 개편안 논의가 되고 있고요. 왜 수학이 어려워질까? 그리고 사고력 수업이랑 사고력 수업의 특징.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학년별 접근법, 부모님의 역할 세 가지, 그래서 여름방학 때 해야 할 세 가지. 요 정도로 제가 목차를 정해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머니들이 이제 어떤 부분을 궁금해 하실까라고 했을 때, 자, 2031년에 교육부 장관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2028 대입 개편 전문가 포럼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교육계가 굉장히 발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제가 단톡방에도 잠깐 보내드렸는데 굉장히 바쁘게 이제 알려드리다 보니 오타가 많았는데요. 교육을 받는 중간에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린 거였거든요. 이제 제 4차 2028 대입 개편 이제 전문가 포럼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떻게 지금 교육 과정이 바뀔 것인지, AI 미래 예측 불확성, 이런 부분을 다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공부만 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는 좀 지났고, 앞으로는 어떻게 똑똑하게, 똑소리 나게 공부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기사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능이 논술형, 서술형으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절대평가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그냥 루머가 아니라 지금 교육계 깊이 관련돼 있는 이제 많은 분들의 사이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진짜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죠. 어머니들이 항상 놓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왜냐하면 우리는 아이들을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라 양육도 하고 있죠. 밥 먹이고 학교 가고 매일매일이 전쟁 같은 또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내일, 이번 주 어떻게 보내냐도 당장 변수가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 앞으로 우리가 대입 개편까지 초등학교 때 너무 먼 얘기가 아니냐라고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요. 지금 엄청나게 변화가 될 예정입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교육 개편이나 뭐 대학 개편이 아니라요. 아예 지금까지의 방식을 뒤집어 엎을 만한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이거는 지금 학군지뿐만 아니라 뭐 대치동에서는 벌써 공공연히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머니들께서 항상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냐라고 할 때 지금 당장 코앞에 보실 게 아니라요. 지금 교육 대입이 어떻게 진행이 돼? 그 진행이 되는 부분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셔야 돼요. 저는 이제 초등 영재부터 고등 입시까지를 다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를 항상 레이더를 그쪽으로 지금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원에서 지금 하는 모든 활동들이 그런 대입 개편이나 미래 교육에 맞춰져 있는 거고요. 어머니들이 생각하시기엔 당장 지금 내가 공부하고 공부시키고 하는 뭐 연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저 위에서는 아, 저런 식으로 변화가 있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겠구나.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봤을 때 수능을 두 번 본다는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는 거 혹시 어머니들 아시나요? 수능을 두 번 본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요. 1차 수능, 2차 수능이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1차 수능은 지금과 같이 수능을 보는 느낌이고요. 2차 수능 같은 경우에는 어, 논술형, 서술형으로 옛날로 치면은 논술 대비해가지고 대학 입학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2차 수능을 볼 건데 1차 수능은 의무적으로 다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2차 수능은 대학의 선택에 맡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수히 우리가 가고 싶어 하거나 보내고 싶어 하는 그런 서울 안에, 인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2차 수능을 보겠죠. 왜냐하면 한 번 더 걸러줘야 되니까. 1차 수능으로는 아이들의 변별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차 수능에서는 서술형 평가로 인해서 아이들 더 잘 걸러진, 더 어떻게 보면은 좋은 학생들을 받기 위해서 선택으로 2차 수능을 봅니다라고 하지만, 좋은 대학에서는 당연히 2차 수능을 보겠죠. 그리고 수능이 절대평가로 간다는 이야기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수능이 절대평가가 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어떤 점수 이상만 되면 그게 통과하는 느낌의 그런 평가로 옛날처럼 상대평가로 몇 퍼센트의 아이들이 몇 등급이 나오고 몇 퍼센트의 아이들이 몇 등급이 아니라 그냥 몇 점 이상은 무조건 A, 뭐 몇 점 이상은 무조건 B 이런 식으로 절대평가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수업을 했을 때는 어떨까요? 그렇게 시험이 진행됐을 때는 다시 한번 대학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겠죠. 뭐가 좋지 않냐면 다 아이들이 그 절대평가 안에 있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고 아이들이 절대평가로 그 몇 점 이상에 들어가는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어떤 아이들이 우리 대학과 그리고 우리 과와 맞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 대학한테 선택권을 주겠다는 얘긴데요. 그럼 대학한테 선택권을 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어머니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대학에 그 과에서 어떤 아이를 뽑고 싶어 할 것 같으세요? 당연히 우리 과하고 맞는 준비를 한 친구들을 뽑고 싶겠죠. 만약에 우리가 화학과야. 그럼 화학이랑 관련된 과목을 이수를 했을까? 단지 시험 점수에 맞춰서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 화학과를 정말 오고 싶어서 그거를 위해서 대비해서 선택 과목을 선택했을까? 라는 거를 보겠죠. 그럼 그런 거를 미리 준비하는 방향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지금 수업 과정이나 그리고 지금 학점 은행제도 마찬가지죠. 학점 인정제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지금 과도기에 있는 지금 중고등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생들이잖아요. 초등학생들은 어느 정도 한번 큰 파도가 지나간 뒤에 그 잔잔한 파도를 맞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능 절대평가와 어느 정도의 지필평가를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한 친구들이 그 임계점을 넘기진 못하겠죠. 당연히 그 절대평가가 몇 점 이상은 A를 준다라고 하지만 그 몇 점 이상에 들어야 A가 되는 겁니다. 대충 쉽게 해가지고 그 A 안에 들어갈 순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지금 이 동네에 있는 아이들과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수능에서는 전국에 있는 아이들과 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가가지고 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점은 아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공부 양이나 이런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을까라는 걸 항상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각해진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 대치동이나 서울에서는 선생님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시기는 지났다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왜 그렇게 되냐? 아이들이 그 공부 양을 채우는 게 극과 극이라는 말이에요. 공부를 한 친구들은 굉장히 하이 레벨로 공부 양을 채워놓고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정말 바닥으로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럼 그 중간이 없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잘하는 친구들과 못하는 친구들이 그 중간이 없이 극과 극으로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질까요? 자, 우리 교육뿐만이 아니라 육아의 형태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어머니들 세대에서는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이제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다라는 게 인식이 굉장히 팽배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뭐 좋은 대학 나와봤자 뭐 취업 제대로 못하고 그냥 뭐 하는 사람들보다 좋을 게 없네. 그냥 너희들은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살아. 라는 의미로 그냥 지금 있는 거 그냥 너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하다 보니 어머니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거 그냥 뭐 지금 초등학교 때 굳이 이렇게 해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초등 때는 조금 쉽게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많이 놀게 해줘야지. 그 말이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어릴수록 더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맞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 양은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는 2차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다른 부분을 다양하게 채워주시는 어머니들은 공부도 놓지 않으세요. 다른 것도 다 놀이, 뭐, 뿐만 아니라 운동, 예체능 다 채워주시면서 공부의 끈도 놓지 않고 가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신 어머니들은 그 예체능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놓으세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아이들이 그 사다리라고 그러죠. 공부의 사다리의 칸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 사다리 하나를 오르기 위해서 이 아이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했을 때, 음, 아이들이 다시 공부를 하고 싶어졌을 때 그 갭이 너무 큰 거예요. 나는 이제 예체능하고 뭐 하고, 이제 슬슬 공부할 때가 됐으니까 한번 공부를 해볼까? 라고 하는 시기가 거의 한 3학년쯤 돼요. 3학년쯤 돼서 이제 공부 좀 시작해볼까? 했는데, 웬걸? 너무 어려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때요? 마음이 급해지죠. 얘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3학년인데 아직 곱셈도 모르고 두 자리 더하기 빼기도 잘 못하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급해지죠. 자, 마음이 급해지면 어떻게 돼요? 수학이 어려워지는 길로 갑니다. 첫 번째, 너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집 보고서 반복해서 풀어. 라고 합니다. 반복 학습을 해서 유형을 암기하는 형태로 갑니다. 왜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아직 그 문제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생각하면서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벌써 이만큼을 나갔대요. 그러면 마음이 급해져요. 앞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하고 있어? 옆집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 하냐? 아이한테 이거 생각해서 한번 해볼까? 라는 말이 안 나오고 여기서부터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우선 풀어. 풀고 틀린 거 보고 이거 왜 틀렸는지 이제 유형을 암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그때 공부할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 수학은 이렇게 어떻게 푸는지를 외워야 되는구나. 라는 걸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개념 이해가 없이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는 거죠.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한 채로 공식만 외워서 적용하게 되고, 그러면 생각하는 힘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 수학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풀면서 유형을 익히고 외우는 거구나. 정말 재미가 없네. 라고 생각이 들면서 수학의 흥미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어머니, 공부 정서가 나빠지기 전에 보내주세요, 차라리. 왜냐면 집에서 어떻게든 뭐 초등 수학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렇게 그냥 해도, 집에서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던 어머니들이 나중에 아이들하고 싸우다 나중에 보내주시면 그 친구들은 벌써 공부에 대한, 수학에 대한 정서가 굉장히 안 좋아진 상태로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안타깝냐면, 그 친구들을 다시 공부 정서를 높여주고 다시 생각하는 아이로 하기에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더 많이 필요해지는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이, 아, 더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죠. 뭐 차라리 백지 상태로 오는 친구들은 거기에다가 다시 새로, 수학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수학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아니라, 수학은 외우고 계속 반복하고 재미없고 이렇게 생각한 거를 다시 없애는 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저희는 사고력 수학이잖아요. 사고력 수학에 대해서 뭐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뭐 1등급 수학, 제가 요 근래 읽어봤던 1등급 수학에 관련된 책을 봤는데 거기 수학 파트에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그분은 이제 나이가 많지 않으신 분이었는데, 학원 경력을 수능을 처음 대비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고등 입시부터 이제 수업을 계속하고 다년간 거기서 이제 갈고 닦으시다 보니 초등에 사고력 수학이 굳이 필요하냐? 1등급 가려면 굳이 사고력 수학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써놓은 거를 보게 됐거든요. 굳이 그렇게 뭐 돌아서 와서 1등급으로 가지 않아도 수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하는데 그분은 초등 사고력 수학을 해본 적이 없죠. 저는 고등 입시도 해봤고 초등 사고력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원을 초등 사고력 수학을 한 이유는 저희 아이도 여기를 지금 다니고 있죠. 어머니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왜 확신을 하지 않았으면 굳이 이 학원에 저희 아이를 보냈을까요? 고등학교에서 1등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도 있는데, 그건 그분의 굉장히 단편적이고 굉장히 한 방향으로만 겪어왔던 분의 이야기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친구들도 있죠. 발등에 불 떨어져서 이제 그거를 계속 연습을 시키다 보니 된다. 그런데 그 1등급으로 가는 그 친구들이 보면 사고력 수학을 따로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사고력 수학을 거쳐가지고 오는 친구들인데, 그러다 보니 뭐 식을 쓰는 거나 문장을 쓰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닙니다. 저희 원에서 하는 사고력 수학을 하는 친구들은 어머니들도 아시다시피 쓰는 게 굉장히 많아요. 생각 과정의 중심이라고 그러죠. 자, 저희는 사고력 수학과 그 입시하고 관련돼 있는 것들을 제가 다 망라해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을 제가 또 안내를 드리고 어머니들하고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생뚱맞은 지능을 측정하는 그런 종류의 사고력이 아닙니다. 저희 원에서 하는 사고력은 어머니들도 아시다시피 교과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고력이고요. 그런 교과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고력에서 이게 왜 1등급 그리고 왜 나중에 고등수학까지 중요하느냐? 굳이 선행을 하면 다 알 것을 왜 굳이 선행을 하지 않고 어려운 문제를 낑낑대면서 풀어야 되는 연습이 필요하냐? 라고 했을 때, 제가 블로그에도 올려드렸듯이 서울대 만점 학생이나 아니면 서울대 의대를 간 친구, 그런 친구들이 사고력 수학을 초등학교 때 뭐 유일하게 보낸 학원이 사고력 수학 학원이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과외를 하다 보니 사고력 수학을 정말 필요하다라는 게 느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본인들이 해봤고, 그리고 그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끝까지 가본 친구들, 수학의 끝판왕까지 간 친구들의 이야기죠. 이제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는 저는 믿을만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학을 끝까지 공부를 해본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어머니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그 방법 본인이 그렇게까지 해서 돌아 돌아 낑낑대면서 이제 풀었던 문제들을 공부를 해봤을 때, 선행을 중학교 거까지 다 알면 이거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네? 라고 모를까요? 당연히 더 잘합니다. 왜냐면 본인이 다 공부해볼까? 중학교 때 이걸 배웠으면은, 저렇게 하면 했겠네. 근데 선행으로 치고 가가지고 공부하는 그 지금 어려운 심화 문제를 푸는 친구들은 본인이 배웠던 그 유형을, 공식을 외워서 그 문제를 접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왜냐면 위에 선행을 배웠을 때는 이 문제가 다른 각도로 접근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고등 입시까지 했을 때 다시 그거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낑낑대가지고 푸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렇게까지 공부를 했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분명히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서 우리가 외운 것만 유형을 암기해서 푸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조금만 유형이 바뀌어도 다 틀려요. 그런 유형을 굉장히 제가 많이 봤거든요. 얘가 똑같은 문제인데 요 말만 바뀌었는데 왜 틀리지? 라고 했을 때 그 문제 유형을 똑같은 식으로 푸는 방법을 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인지를 확인을 못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양한 해결 방법을 탐구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다양한 해결책으로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거예요. 머리를 쓴다라는 거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이게 더 효과적이네? 라는 걸 공부한 친구와, 이거는 근해 공식을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풀면 돼. 라고 하는 친구하고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다르냐? 이제 모든,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바뀌어서는 많은 문제를 다 똑같이 기계적으로 푸는 아이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창의적으로 본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라는 게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럼 사고력 수업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고 표현해요. 저희는 문제가 숫자란만 쭉 있는 게 아니죠.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접근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국사 아니야? 이거 과학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실생활과 접목해가지고 표현을 많이 하고 그런 방법들로 아이들이 접근을 하면서 문제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질문하고 설명하는 거. 저희는 발표하는 시간이 있죠.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의 발문에 대답하고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거는 뭐 5세, 저도 5세를 가르치지만 5세, 6세, 7세, 8세 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이 당당하게 손들고 설명해 보면 안 돼요. 오히려 설명해 보자고 자기가 설명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오답도 어떻게 보면 학습 재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틀린 답이 학습의 기회가 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해? 왜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해? 그럼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고 아이들이 저희 학원에 다른 학원 다니다가 저희 학원에 와가지고 힘들어하는 부분은 선생님이 그냥 가르쳐 주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집에서나 다른 학원에서 공부한 친구들은 그냥 조금 생각해보고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멍하니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다시 이야기하죠. 그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조금 더 요렇게 한번 더 고민을 해볼까? 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 태도로 저희들이 접근하게끔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업 시간이 모자르다고 하죠. 저희는 뭐 심해수 수업도 2시간이고 하지만 항상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에 온 친구들이 이런 변화들이 있어요. 수학 학원을 다녀보지 않았어요. 어머니하고 집에서 간단하게 공부만 했던 친구인데 뭐 연산, 사고력, 문제에 아무것도 접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만나보고 그리고 제가 테스트를 보면서 느꼈던 건 그 친구가 그 분야뿐만 아니라 뭐 연산이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아이가 굉장히 사고하는 거가 열려있는 친구였어요. 그냥 깊숙이 생각해보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친구가 어떻게 됐냐? 어머니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지금 이 친구는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지금 한 자릿수 더하기 빼기가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어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음,
충격일 수 있죠.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한 자리가 안 된다고? 라고 생각을, 나는 여기에 뭐 더 고난이도 수업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그게 지금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어머니께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시고, 어머니 이쪽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한번 해서 좀 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제가 드렸던 미션들을 모두 다 수행하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믿고 따라와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 저희 월마평가, 뭐 CMS 수업에 해당하는 월마평가가 쉽지 않아서 100점이 거의 안 나오는 거의 한 명? 전 학년에서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한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100점을 맞고, 본인은 100점 맞았다고 굉장히 자신감과 동기, 그리고 재미를 얻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떤 걸 잘하게 되는, 그러니까 재미있어진다. 수학이 재미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수학이 재미있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은 본인이 잘하게 됐을 때 재미있어집니다. 잘하게 됐을 때 재미있어진다라는 거는 당연한 거죠. 왜냐면요, 잘하게 되면 뇌가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소모가 적습니다. 그럼 뇌가, 이거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적네? 그러면 재밌네? 라고 느껴지는데, 어려운 거를 계속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뇌가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게 내 생각과 상관없이 그냥 이건 하기 싫은 거라고 하다 보니 수학이 싫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좀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학원에서 잘못된 학습이 되어 있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다른 학원에 이제 플리팩토를 다니면서 저희 학원에 문의를 주셨는데요. 저희 학원에 그 플리팩토 한 친구가 와가지고 제가 진단을 했을 때 저희는 진단평가 따로 보지 않고 제가 플리팩토 교구로 진단을 했을 때 한 자리 연산이 그 친구도 안 돼 있었어요. 1학년 때 온 친구였는데. 근데 어머니는 그거를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쪽 학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플리팩토를 저희 원에서 하면서 연산을 같이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CMS 수업 올라가고 나서 CMS 숙제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 했었어요.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그 힘든 시기, 이거 쉬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비까지 갔었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 친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인데 여기서 지금 만약에 포기를 하시면 이 친구는 아무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친구가 이번에 힘든 그 고비가 있었던 시기에 같이 KUT를 준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이랑 KUT 준비를 같이 하면서 조금 힘들어 했던 친구인데 끝까지 완주를 했고 어머니도 믿고 자기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하고 그런 의견이 맞아서 시험을 끝까지 도전을 했고요. 그리고 그 지금 결과를 봤을 때 우수상으로 지금 결과가 나왔고 아이가 이제는 이 수학학원은 계속 다니고 다른 학원은 쉬겠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할 정도로 수학에 대한 흥미도도 올라가고 힘들지만 해야 된다라는 동기부여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힘든 케이스가 뭐냐면 집에서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유형을 외워가지고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이 잡힌 상태에서 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 이거 모르겠어요 하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본인이 푼 방식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개념과 원리를 이해시키는 방법으로 돌리는 데 있어서 약간 뭐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다 보면 명현 반응처럼 그렇게 이제 온다고 그러잖아요. 음식을 바꿀 때에도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뭔가 후 그 거품이 꺼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거 보냈는데, 성적이 오르는 것 같지가 않네? 왜냐면 그동안 외워서 풀 때에는 문제를 척척 푸는 것 같았는데, 생각해서 풀으라고 하니까 굉장히 아이가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냥 집에서 그냥 단원평가 이런 거를 그냥 아니면은 집에서 푸는 문제집 풀었을 때 잘 푼다고 생각해서 우리 아이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 원에 와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저희 시험을 봤을 때는 점수가 그만큼 나오지 않는 거죠.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어머니도 고민을 하세요. 지금 이 방향이 맞는 걸까? 라고 막 고민을 하시죠. 하지만 그런 친구들도 결국에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제가 다 로드맵을 해드리고,
그리고 아이가 실수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이들한테 작은 성공 경험을 계속 부여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아이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년별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1, 2학년은 생활 습관과 공부 정서를 잡아주셔야 돼요. 이제 읽기 독립을 위해서 책 읽어준 긴 시간처럼 수학 독립을 위해서 아이에게 긴 시간 지지와 응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머니들이 한글을 공부하고 스스로 읽기 독립을 하기까지 길게 읽어줬던 책 읽는 시간에 비례하지 않게 수학은 왜 시작했는데 얼마 만에 이거를 못해? 라고 해서 아이들을 혼내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숙제하는 습관, 그리고 옆에서 응원해주고 잘할 수 있다라는 긍정 정서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 4학년 때에는 조건 이해와 추론이라고 해서 이제는 문제의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이제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나오는 그런 활동들을 해줘야 되고요. 다양한 문제 해결 전략과 풀이 과정을 아이들한테 설명해가지고 공유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고 이제 5, 6학년 때에는 여러 가지 개념을 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수학적 사고 과정을 글로 표현하는 연습도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중학교 때에는 50%가 지필평가고 50%가 수행평가예요, 언니들. 그렇기 때문에 50% 내가 학교 시험만 잘 맞는다고 해서 점수가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50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50%는 서술형 수능평가. 수능에서, 그러니까 수능이 아니라 수행평가. 수행평가를 이용해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그 수행평가가 모두 서술형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 수행평가가 숙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걸로 대체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집에서 해오면 뭐 챗GPT뿐만 아니라 학부모 찬스까지 다 너무 부정부패가 많다라고 해서 그것도 학교에서 수행평가도 시험처럼 그 시간에 하게끔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실전 능력이 장착되지 않은 친구들은 갑자기 쓰기를 하라고 그러면 뭐부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인 근거로 쓰는데 저희 이제 교재를 보시면 써야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플레이팩터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일기를 쓰는 부분부터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생각해서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CMS 수학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서술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중등 수학으로 다 연계가 돼 있고, 저희 NC 과정과 AP 과정이 있는데, AP 과정은 거의 책을 만드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서술형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면서 아이들한테 그런 서술 쓰기까지도 다 논술까지도 다 대비가 됩니다. 자, 사고력을 하면서 어머니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아, 사고력이 중요하지 연산이 중요하나? 라고 하신 어머니들이 계시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 우리가 사고력은요, 이렇게 생각해 하시면 조금 좋아요. 운동선수가, 신체적인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함이 있어요. 만약에, 어, 길쭉길쭉 긴 몸과 튼튼한 뭐, 이렇게 신체적인 피지컬 조건이 좋은 친구들이 아무래도 그런 걸 대비하기가 더 유리하죠. 근데 태어나기를 나는 유전자가 그렇게 태어나지 못했어.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출발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길 수 없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고력은 내가 유전적으로 태어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태어난 유전적인 조건을 좀 바꿔주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키가 자랄 수가 없죠. 근데 그 키가 자라는 것만큼의 영향을 주고 내가 근육이 원래 없게 태어났지만 근육을 붙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피지컬적인 조건까지도 바꿔줄 수 있는 아이의 수학적인 능력을 바꿔줄 수 있는 게 사고력이라면 자, 연산이랑 문제를 푸는 훈련은 뭐냐면 연습이에요. 그럼 피지컬을 바꿔줬다면 그 다음에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운동선수는. 그러면 계속 달리기든 운동이든 본인이 해야 되는 분야에서 똑같은 연습을 계속 해줘야 돼요. 야구 선수는 야구 선수, 축구 선수는 축구 선수. 본인들이 해야 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해야 그 분야에서 실력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산이랑 문제 푸는 훈련 필요 없나?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KUT를 준비하면서 어머니들이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KUT 준비한 친구들이 갑자기 실력이 굉장히 많이 점프했고, 저희 선생님들이 2학기 때는 모든 친구들이 다 나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실 정도로 아이들이 문제를 연습하는 그 문제를 읽고
해결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그 한 두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이 점프업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6월 말 저희가 6월 말 평가, 학력 평가, 그냥 저희 단원 평가 미션 말고요. 저희 학원에서 보는 사고력 시험에 점수가 너무 올라서 친구들이 다 놀란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이 원래 그렇게 점수가 높았냐? 아니요. KUT를 준비하면서 그동안의 사고력은 쭉 쌓였는데 겉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사고하는 힘이 길러졌다는 게 어떻게 측정돼가지고 보여지진 않았지만 그게 계속 거의 1년 사이에 꾸준히 연습되었던 게 아이들이 이번에 KUT를 준비하면서 문제를 읽고 푸는 그리고 연산을 하는 그런 능력들이 훈련이 되니까 이게 시너지가 확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어떻게 보면 잠재력이 훅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친구들이 성적이 굉장히 문제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만 늘려놓은 줄 알았더니 그 문제 푸는 연습까지 같이 이게 추가가 됐을 때 굉장히 날개를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계단으로 봤을 때 계단이 한 단계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들께 사고하는 힘만 길러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입시까지 다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훈련도 필요합니다. 운동선수가 피지컬만 좋다고 해가지고 다 운동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하지만 자기의 피지컬적인 조건을 이겨내고 더 훌륭한 운동선수가 된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은 그런 피지컬 조건이 안 되더라도 훈련으로 그걸 채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등급에서 사고력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훈련만 정말 열심히 한 친구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가는 방향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사고력을 키워놓은 친구들은 그걸 점프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수학 그릇을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그릇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담는다라는 속도와 수학 그릇이 굉장히 작은데 거기다 이렇게 저렇게 구겨 넣어가지고 그거를 담는 거하고는 굉장히 역량 자체가 다르죠. 수학적 사고력을 넓혀놓은 친구들은 나중에 거기에 수학적 지식과 뭐 수학적 또 그런 문제 양들을 담을 때 굉장히 쉽게 담아질 수 있지만 굉장히 좁은 그릇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으로 1등급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고력을 안 해가지고 온 친구들한테 너는 사고력을 안 했기 때문에 너는 희망이 없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 입시 강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거기에 어떻게 저떻게 다 넣으면은 담으면 할 수 있어 라는 희망을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강사들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한 친구들은 그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갔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담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도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통합적 역량도 필요하고 서술형 중심의 변화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수능이 서술형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미래 학습에 기반해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요구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수행평가나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가서도 선택 영역에서 더 많이 두드러지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부모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제가 한 세 가지로 추려봤습니다. 요 근래에 어머니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 유산이 많으신가요? 혹시 물려줄 유산이 많으신가요? 어머니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수학을 정말 못했어도 아이들한테는 야, 수학 진짜 재밌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본인이 수학을 싫어했던 수학 정서를 유산처럼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는 수학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다가 막 못하잖아요. 그럼 엄마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얘기해. 나도 수학 되게 못했는데 내 머리 닮았나 봐.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이한테 어떤 씨앗을 뿌리냐면요. 수학은 원래 엄마 닮아서 엄마가 잘해야지만 잘하는 거구나. 그럼 나는 엄마가 수학머리가 없었으니까 난 아무리 해도 못하겠네. 라고 하고 수포자로 가는 씨앗을 뿌리거든요. 물려줄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안 좋은 수학 정서를 물려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굉장히 숙제하는 거 힘들어하거나 뭐 이렇게 힘들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머니하고 얘기하면 그러세요.
아, 우리 애는 수학머리가 없나 봐요. 내가 수학을 되게 못했거든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어머니가 아무리 수학을 못하셨어도 아이들한테는 수학을 나는 엄청 잘했고 되게 재미있었어 라고 얘기를 해주시라고. 그게 수학 정서에 대한 유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가 요새 참 많이 느끼는 건데요. 이런 말이 있죠.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으려면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무관심과 조부모의 재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는데, 아, 제가 요새 그런 사례들을 몇 번 봤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저희 이제 CMS 수업 같은 경우에는 숙제가 좀 어렵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배우고 나서 집에 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봤지만 집에서 문제를 풀 때에는 또 다르게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어머니들이 이제 할 일이 많고 또 집안일도 많으시니까 아버님한테 이제 이거 좀 봐줘, 숙제하는 거 좀 봐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님들은 회사에서 벌써 일을 하시거나 본업에서 또 일을 하시고 힘든 상태에서 아이를 만나요. 만나는데 아이가 설명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고 너는 학원에서 뭘 배우고 온 거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너 왜 이것도 몰라? 라고 해가지고 어설프게 조력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떠냐면 수학을 하는데 아빠가 맨날 혼내. 엄마가 맨날 혼내. 그러면 이 친구는 수학 숙제를 하고 싶을까요? 어른도 하기 싫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러면 이게 지금 수학 문제가 안 그래도 어려워가지고 엄마한테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한테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아빠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배웠는데도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면 최악의 조합입니다. 그런 경우에 정말 아빠의 그 입김으로 아이들이 그냥 수학을 놔요. 저희 원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분명히 저희 수업이 사고력이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수업이고, 저희 수업에 재학년에 들어있는 거지만 이 안에 선행과 심화 이런 부분이 다 숨어 있어요. 어머니들이 그거를 간과하시는데 지금 어머니들은 선행과 심화를 이 수업으로 인해서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학원 보내서 이게 아니라요. 이거 함으로써 지금 선행도 되고 있는 거고, 아, 이거 함으로써 지금 내가 최상이 풀리지 않아도 지금 심화를 하고 있는 거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생각을 하시고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데, 아빠가 딱 개입을 하는 순간, 얘 이것도 못하는데, 지금 이거 해야 돼? 얘가 이렇게 싫다는데, 꼭 시켜야 돼? 이 한마디에 어머니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그 내공이 그냥 우르르 막 무너지면서, 아, 진짜, 뭐 내가 이 어린애한테 뭐까지 하려고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를 생각하면서 풀다니 우리 아이는 수학머리가 정말 있나 보다. 엄마는 어려운데 이런 것도 풀고 대단한데? 이런 식으로 무한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못해도 괜찮아. 천천히 지금 하나하나 알아가 보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어려운 것도 이렇게 하니까 재밌네? 라고 접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름방학 때 무엇을 해야 되냐? 자, 여름방학 때 우선 지금 저희 원에 다니는 친구들도 실력 차가 많이 나요.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학기 중에 저희가 사고력을 나가면서 교과를 따로 개념 설명부터 차근차근 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1, 2학년 같은 경우는 따로 교과를 하고 있지 않죠. 근데 이제 2학년부터는 2, 3학년, 4학년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은 이제는 서서히 교과 내용에 해당하는 것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력을 점프업 시키는 시기. 내가 맨날 우리 반에서 지금 점수가 안 나오고 있고, 내가 어떤 학기 중에 하는 그런 단원 평가나 이런 게, 딴 애들은 너무 쉬워서 100점이라는데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신감 있게, 나 이거 배운 거야. 나 이거 했던 거잖아. 라는 거를 알고 해야 되고, 그리고 학기 중에 KUT 준비를 했을 때에는 저희는 문제를 풀리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 단원평가, 그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미리 다 접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학기 중에 문제를 풀면서 경시든 KUT든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뭔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점프 여름 특강을 이용해가지고 한 단계 그 계단 하나로 올라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초등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게 독서죠. 초등 과정에서 독서는 중요성을 어머니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학교 안 가는 대신 다양한 독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 원에도 그렇지만, 지금 수학 관련돼 있는 독서, 책,
추천 도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장 깨기 하듯이 하나하나 읽으면서 한 넘어가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공부 습관에 관련된 계획을 세워서 학기 중에 공부 습관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게 방학 때 완전히 흐트러지고 학기 중에 다시 잡으려고 하면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하면서 다시 힘들게 하지 마시고 지금 그 습관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고력 수학은 정답보다 생각을 키우는 공부예요. 어머니들이 생각하시기에 저는, 이 원장님은 선행은 극구 아니야? 아닙니다. 저희도 5학년부터는 중등선행이 저희 루트원이라고 하는 중등에 해당하는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5학년 말에는 저희도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학년 중에 좀 잘 따라오는 학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빨리 빼줄 예정입니다. 빨리 빼주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득을 가져갈 수 있게. 왜냐면 저희는 지금 기프티드 반도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기프티드 반도 운영돼 있고 학년별로 지금 잘하는 반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저희가 땡겨주려고 지금 선생님들하고도 부교재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이 여러 방학 특강을 이용해서 학기 중에 있는 그 교과 내용을 한번 훑은 친구들은 이제 학기 중에는 다른 부교재를 추천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유형이나 아니면 문장제 해당하는 부교재를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에 맞춰가지고 처방을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특강을 하는 친구들과 안 하는 친구들은 부교재 라인이 조금 달라진다라는 거는 어머니들한테는 다 글로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언제 그랬냐고 하시는 어머니들이 많이 계셔서 아직 방학특강 교재를 제가 지금 자체 제작 중이어서 이번에 완성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아직 자체 교재 지금 거기 출고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지금이라도 여론 특강을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하시는 어머니들은 카톡으로 편하게 질문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어머니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행 아이한테 맞추시면 됩니다. 아이가 지금 선행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 아이가 지금 어디까지 소화를 하고 있는지 아이를 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선행을 해도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방향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한 방향이 다 맞는 건 아니고 모든 거를 지금 초등 저학년 때에는 다양한 거 접하면서 예체능도 하고 독서도 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잡아놓은 지금 학원의 커리큘럼은 최소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정도는 해야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아이들한테 어, 아무것도 공부 안 했네 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제가 최소로 잡아놓은 거고요. 또 어떤 어머니들은 그러세요. 달리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원장님이 지금 잡아놓은 게 굉장히 힘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어머니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전쟁터에 무기 하나 안 들고 우리 아이들을 전쟁터로 내모는 그런 형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해주셔야 아이가 그 나중에 이제 전쟁터에 갔을 때, 자기의 무기 하나 정도는 가지고 싸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생각 이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머니 지금 집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기본적으로 연산 두세 권, 교과 두세 권. 근데 집에서 심화까지 땡겨주지 못하시는 어머니들은 그걸 어떻게 땡겨야 되나요? 초등 고학년 돼가지고 아이가 전혀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보내주시는 어머니들이 또 계세요. 왜냐면 심화 사고력은 집에서 안 되더라고요. 라고 해가지고 두 손을 드시고 보내주시는데 그런 친구들이 또 다시 이제 개선이 되려면 또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저희 지금, 이번에 간담회 내용은 조금 시간이 오바됐네요. 많이 오바됐네요. 지금. 그렇긴 하지만 어머니들이 오늘 또 공부하시고 또 저하고 같이 대화를 하시면서 아, 내가 지금 가야 될 방향이 이렇고, 우리 아이를 지금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라고 좀 생각이 들지 않으셨을까라고 하고, 제가 오늘 간담회 이제 참석하신 어머니들은 뭔가 혜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독서 목록 있죠. 독서 목록이 저희 원에 보면 그 포스터가 지금 있어요. 그 포스터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오늘 지금 참석해주신 어머니들한테는 따로 포스터를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학년별로 추천 도서가 있어요. 수학 추천 도서. 그거를 하나하나 읽으시면서 이번 여름방학 때는 조금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뭘까라고 할 때는, 음, 여기 지금 와주시는 어머니들은 따로 제가 전화를 드려서 아이들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지 좀 면담을 드리려고 해요. 만나서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전화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 상태를 원장님이 조금 파악해서 좀 전달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어머니들은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 수업이 아니죠? 간담회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 대입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어머니들이 지금 느끼시기에는 좀 안 느껴지시겠지만 지금 입시 선상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강사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발빠르게 충격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초등 아이들을 당장 지금 학교 보내는 것도 전쟁인 이 시기에 시야가 좁혀져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우리 아이들을 조금 더 간단하게 준비를 시켜주기 위해 제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이비 교육도 어떻게 우리 학원에 접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 저를 믿고 또 보내주시는 만큼 저도 앞으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입시나 우리 아이들 공부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음,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퇴장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